주말 사이에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에 맞서서 마포을에 출마하겠다며 삼국지의 관우를 인용했던 이 사람입니다. 어제 인천 계양에서 그리고 오늘 이곳 마포에서 우리 국민의힘에게는 험지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저와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지금부터 격전지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술잔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술잔 들기도 전에 안 마신다고 합니다. 안 마시는 건지 못 마시는 건지 국민의힘을 위한 결단일까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을 위해서 스스로 물러난 걸까? 이유는 본인 스스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임박한 선거라든가 당 내외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좀 몸을 가볍게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저도 한번 정하면 바꾸지 않는 스타일이라 길지는 않았습니다, 통화가. 자, 김경률 비대위원에게 그동안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일단 유난 갈등 촉발 매개체가 된 부분이 제일 부담스러웠다 이런 의중을 내비친 바가 있는데요. 일련표를 한번 살펴보면 지난 17일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을 출마를 공개적으로 깜짝 선언을 한 이후에 한 4일 만이죠. 21일에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 비서실장 그리고 또 대통령실 참모들과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사퇴 요구를 받은 걸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에 2월 3일 여권 후보들이 이제 예비 후보들이 공천 신청을 하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하루 만인 어제 결국에는 불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알린 겁니다. 그 배경에 비대위원과 통화를 해보면 한동훈 위원장에게 전날 이제 그 불출마 발표를 하기 직전 전날 저녁에 통화를 통해서 불출마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다고 해요. 다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만류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비대위원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다만 이제 비대위원으로서 앞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7일 기자회견 중에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 명품백 수수 의혹 등도 밝힐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과정 중에 본인이 얼마나 더 비토 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맥락 속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반대급부에 관련한 의견을 얼마나 더 낼 수 있을 것이냐 운신의 폭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더 좁아지지 않을까 이 점을 우려했다는 의지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기자들이 오늘 한동훈 위원장에게 아마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 저도 어떤 질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한동훈 위원장에게 관련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본인의 확고한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하기도 했고요. 지금 그 주말 정도에 저한테 그 말씀을 하면서 취지를 설명하셔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김경률 위원 관련해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다른 사람 보내지 말고 한동훈 위원장 직접 와라 이렇게. 그분은 늘 재밌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혹시 만류를 하셨나요? 저는 출마를 하셔서 한번 이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요. 아시다시피 김경률은 누구 얘기 듣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누구 얘기 듣는 사람 아니잖아요.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이상 더 이상 만류하지는 못했다. 이런 해석인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경률 위원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내가 누구 말 듣는 사람 아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통보하듯이 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너서클 안에서 무슨 엄청난 파워게임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교감하에 했다. 그리고 용산의 압력 때문에 한동훈이 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자, 용산이 요구를 했던 것은 불출마가 아니었어요. 비대위원 사퇴였습니다. 비대위원 사퇴였는데 비대위원도 그러면 출마를 하게 되면은 이 감독 심판이 같이 선수를 뛸 수가 없으니까는 그러면 출마를 할 때 비대위원을 사퇴를 하면 된다. 이게 지금까지 거의 공감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총선 불출마를 하고 비대위원은 끝까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그 개인의 선택이라고 한동훈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개인의 선택이에요. 본인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비대위원과 총선 불출마 두 개 다 양손에 떡을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내려놨는데 비대위원은 본인의 어떤 나중에 다른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유지를 하고 불출마. 여기가 또 불출마를 용산이 압박을 했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험지입니다.
여기 정청래가 있는 험지예요. 그 만약에 뭐 강남이나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지만은 자, 그 상황인데 저는 이 과정에서 가장 머쓱해진 사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에요, 오히려.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네. 멋있게진 거다. 왜냐?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뭐 사천 논란은 있기는 있었지만 본인이 야심차게 했던 게 이 민주당 넘버원 그 이재명에 대해서 원희룡 카드, 넘버투 정청래에 대해서 김경률 카드를 아주 퍼포먼스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술잔을 씻기 전에 그것을 그냥 출전도 안 하고 와버렸어요. 술잔을 씻기 전에 가서 이기고 온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 제3, 제4의 퍼포먼스는 이제 할 수가 없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허.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 김경률 위원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오히려 못쓰게진 사람이 한동훈이지 두 사람의 어떤 교감하에 이루어졌다고는 저는 그렇게는 보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는다. 예. 글쎄요. 일단은 뭐 내부적인 해석을 보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기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부담을 줬으니 본인이 좀 양보하고 그다음에 내부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근데 국민적 시각으로 보면 지금 송국건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되게 국민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이게 약간 윤석열 대통령 쪽에 좀 약간 후퇴한 것 내지는 그쪽에 의해서 뭐 약간 위축되는 이미지, 밀리는 이미지 예. 내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거를 차별화를 하려고 그러다가 왕세자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갔나? 뭐 이렇게까지 약간 비난할 수 있는 어려운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이제 반전이 있을 수는 있죠. 어허. 김경률 비대위원이 배지를 포기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분명하게 하겠다. 계속한다. 네, 분명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 표명이라면 이거는 뭐 또 커다란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김경률 비대위원의 언행이나 행보를 봐서 좀 더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그렇죠. 근데 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은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탁을 해서 그 자리에 사실상 내리꽂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한동훈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내가 여기 불출마하겠다 하는 걸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상 양해를 했잖아요. 예. 말리지 않은 거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공천 과정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 그러면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도 지금 출마를 못하는 상황이 왔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바로 이런 기준으로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용산 대통령실 출신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양지만 쫓는다 지금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영남은 지금 뭐 공천 영남이나 4대 1이랍니다. 강남이나 뭐 이런 데만 예. 쫓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럼 그 사람들 것을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오늘 이 시점까지만 보고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판정패 뭐 이렇게 볼 건 아니고 앞으로 좀 며칠 더 보면 이제 그러면 이런 기준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똑같이 갖다 들이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시각에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천 논란이 조금이라도 나오거나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게 조금이라도 언론에 뭐 문제가 되면 한동훈 위원장의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진다.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 사천 이제 뭐 사천 논란이 있지 그러면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사천 논란이 있는 거 내가 안 받아준다. 이런 의사 표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지켜보시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총선의 또 다른 관심 지역이죠. 바로 이재명 대표 지역구 인천 계양을 여기에 도전장을 던진 원희룡 전 장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해 왔었습니다.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이재명의 정치가 원인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당 대표와 국회를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고리를 끊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실도 냈대요. 인천 그 계양 지역에.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번화가 쪽에 사무실을 내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사무실, 원희룡 사무실이 아주 가까이에 붙어 있다고요? 예, 계산역 인근 사거리, 큰 사거리에 거리를 사이에 두고 두 사무실이 있는데요. 한 100m 남짓. 100m?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원래 사무소가 다른 데 있었는데 확장 이전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출마 의지를 굳혔다 이런 뜻을 내비쳤는데 그 확장 이전한 사무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원희룡 장관이 맞은편에 또다시 사무소를 낸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선 그 공천 면접을 보면서 예비 후보들과 경선도 벌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단수 공천이 유력하다는 점에서 원희룡 장관과의 맞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아주 높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른바 명룡 대전이라고 불리면서 미니 대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로서는입니다. 아마 잠시 뒤면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왜냐, 이재명 대표가 이 비례대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미뤄왔던 건 뭐 지역에 출마를 해서 공천 면접까지 봤습니다만 마지막 남아있는 카드가 이 비례대표로 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인데 잠시 뒤에 입장을 밝힌답니다.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 원희룡 어떤 대결 구도로 전망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맞대결 가능성이 80%라고 말씀드렸죠. 나머지 20%가 이제 조금 후에 아마 그 발표되면은 그 발표된다고 해서 병력평으로 간다고 해서 비례로 빠지는 건 아니지만은 가능성이 약간 또 높아지는 거예요. 한 70%로 또 줄어들 수도 있는데 실제 맞대결 가능성이. 어쨌든 지금은 맞대결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이미 뭐 공천 면접을 보는 그런 그 이재명 대표는 공천 면접까지 받고 또 원희룡 그 전 장관도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원희룡 장관은 이 공격 포인트를 뭐 대장동 1타 강사 본인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그 리스크 이것을 들고 나오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하나 더 원희룡 전 장관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이 정치, 낡은 정치입니다. 낡은 정치, 구태 정치. 그리고 이재명식 정치 청산, 정치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하면은 지금 민주당 전체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것을 일일이 반박하기도 그렇고 또 이 본인이 선거 유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주3회 재판도 있어요. 그래서 저 현장에 상당히 집중하기가 좀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비례대표제가 바뀌면은 그 막 나머지 이 확률 중에서 한 20%, 30% 확률로 다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 해결할 명분은 충분하거든요. 상황 변경론이죠. 상황 변경론을 하면서 이 비례대표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혹시가 있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참 비대위원이라는 직업이 좋다. 이걸 절대 놓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정의연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문제 제기했던 내용이 뭐였었냐면 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자부담금 19억 원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한 10초 늦은 것 같아요. 그 전에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저는 비대위원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 관련 입장을 밝혔던 것 같은데 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연 설명 정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지금 계양을 지역인데요. 계양을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래서 원희룡 대 이재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저도 도전합니다라고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도 얼굴 보시면 압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재명이 만약에 안 된다면 저도 안 되는 거고 이재명이 된다면 저도 되는 겁니다. 이재명하고 저하고 똑같은 범죄를 지었는데 범죄자 이재명이 출마를 할 수 있다면 저도 출마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저도 출마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양에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재명의 한때는 측근, 물론 최측근은 아니에요.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어찌됐든 한때는 한솥밥을 같이 먹었던, 출장도 같이 가고 같은 운명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완전 남이 됐고 이제는 이재명 저격수가 된 유동규 전 본부장.
인천 나간다는 거요? 예, 맞습니다. 인천 계양을이죠.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이 대표와 직접 맞붙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나가는 게 이상하면 이재명이 나가는 것도 이상한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 지금 계양을 지역구 출마 선언해놓고요. 계양을 지역에 오피스텔도 계약을 해놨다고 합니다. 거주지도 옮긴 상태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뭐 제3정당에서 출마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출마 선언 당시에는 근데 현재 시점으로는 제3정당의 관계자들과 논의를 하면서 입당해서 출마하는 방식도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곤란하게 된 상황일까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게 더 유리한 걸까요? 왜냐하면 1대1대1 구도는 아니래도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던 표가 저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구도죠. 무슨 얘기냐면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만약에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한테 약간은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제3지대나 이런 쪽으로 간다면 결국은 반명표를 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원희룡 전 장관도 예. 반명. 알겠습니다.